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논란 끝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삼았던 공시가 상위 2%안은 폐기됐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처리가 되면 지금보다 종부세 낼 사람은 절반으로 줄고 부부 공동명의 혜택은 유지되니까 납세 대상자들은 반기겠네요. 반면에 결국은 부자 감세다, 시장에 헷갈리는 신호만 주게 됐다, 이런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8월 20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통계청에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내놨는데 가계 소득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었고 부자 그리고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 격차도 좀 벌어졌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이제는 쿠팡에게 갑질당하는 세상이 된 모양이에요. 플랫폼 기업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어제 증시 보셨던 분들은 이른바 패닉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 시장이 다 어려웠는데 왜 그러는 건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장 박광남 팀장 연결해 알아보죠. 그리고 금요일 스페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언제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집 사야 한다 하면 오늘 사는 게 가장 싼 건지, 상투를 잡는 건지, 오성범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모십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할 건데요. 한국에 조만간 콘텐츠 공룡 디즈니 플러스가 온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인데요. 미키마우스의 반격 어디까지 가능할지 함께 예상해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주간 실업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나 메이시스와 같이 주요 테크와 유통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번에 발표된 7월 FMC 의사록이 유발한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불안감, 또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우리 시장도 한마디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거의 오랜만에 천선을 내줬다 해서 굉장히 놀란 분들이 많았는데 네. 과도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주셨지만 현상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하락장에 대비해야 하는 때가 온 건가요? 저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락장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주식을 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주식을 사볼 때다라고 좀 말씀을 좀 과감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은 요인들을 보면은 사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가장 컸던 건데,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테이퍼링 하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반응할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는 있지만, 지금 연준은 긴축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반면에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동시에 테이퍼링 시점과 규모, 속도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를 드리자면은 지금 신호등이 전부 다 사거리에서 고장나서 서로 누가 먼저 꼬리물기를 끌어야 될지 모르는 일종의 대량의 교통 혼잡이 증시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7월 달부터 우리나라 증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이 유독 더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는, 그 당시 때는 이제 대형주가 못 가도 중소형주로 갈아타면서 중간중간에 시장의 흔들림을 버텨낼 수는 있었지만, 최근은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런 가운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 있는 악재들은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악재가 아니라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알려진 악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증시가 경험해왔듯이 이렇게 알려진 악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악재로서의 증시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점에 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손도 안 나가고 네. 무력감이 드는 시장 환경이어서 차라리 지금 주식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지상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레벨에서는 매도보다는 관망 그리고 더 나가서 그동안 가격이 비싸서 못 담았던 업종이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매수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코스피는 이제 전일 급락세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일종의 기술적 그리고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다 고루고루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등이 가능할지 기대 섞인 전망으로 우리가 오후에 어떻게 장이 흘러갈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우리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말씀 연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피로도를 오히려 높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이동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시간 보내시는 것 이외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이동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시기 전에는 보건소나 선별검사소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가계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군요. 네, 이 통계청이 어제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28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0.7% 줄어든 거고, 이렇게 소득이 줄어든 건 2017년 2분기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인데요. 지난해랑 비교해서 이렇게 가계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는 5월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 재난지원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총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경기가 좀 회복되다 보니까 일해서 번 돈은 근로소득은 한 1년 전보다 6.5% 늘었고 사업으로 번 돈도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3.6%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적인 지원이 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면 오히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늘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 소득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만큼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양극화입니다. 분배지표가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이 재난지원금이 빠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타격을 입었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이 소득 분위별로 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보니까 하위 80% 가구 소득은 모두 줄었는데 이 상위 20%만 소득이 홀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난지원금 영향인데 상위 20%에는 소득에서 재난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 소득이 적을수록 재난지원금이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만큼 가계소득이 더 많이 쪼그라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위 20% 같은 경우는 지난해 2분기보다 소득이 6.3%나 줄었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 분배지표 중에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나눈 건데 이게 클수록 소득에서 격차가 더 크다는 의미인데 이 2분기에 보니까 이 5분위 배율이라는 수치가 5.59배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 2분기보다 0.56% 올라가서 분배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구나 이것도 짐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조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기준이 확정이 된 모양이죠? 네, 이제 올해부터 공시가격
1억 원, 그러니까 시가로 치면 한 16억 원 정도보다 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원래 9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종부세 공제액이 상향된 건 2019년 이후에 12년 만인데요. 그동안 주택가격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공제액이 2009년 이후에 계속 고정되면서 좀 현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조정하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당초 민주당은 이 대상을 공시가 기준으로 상위 2%에 매기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준액을 12억으로 높이자라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당이 그러면 11억 원에서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면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수는 원래 18만 3천 명에서 한 9만 4천 명으로 줄어들고 종부세 납부액도 1,956억에서 한 1,297억 정도로 33%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쿠팡 얘기 오랜만에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커머스 업체죠. 쿠팡이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에도 갑질을 하고 있다. 이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네, 이 시작은 LG 생활건강이 2019년에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쿠팡이 뭐 11번가 같은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올려라.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 가격은 낮춰라. 이렇게 LG 생활건강에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한 요구다라고 해서 공정위에 제소를 한 건데, 이번에 공정위가 이제 쿠팡 쪽에 시정명령하고 그리고 과징금도 32억 9,7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배경은 이제 뭐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11번가 같은 경쟁 온라인 업체들에서 쿠팡 입장에서 그렇게 제품을 싸게 팔면 쿠팡도 제품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LG 생활건강에 계속 가격 낮춰라라고 한 건데요. 심지어는 이런 LG 생활건강 같은 납품업체가 경쟁 온라인몰에서 할인을 하면 쿠팡의 마진도 줄어드니까 이 손실만큼 광고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납품업체는 이런 요구를 거의 100% 이행했다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라고 하면 그 샴푸, 린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품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를 많이 만들어내는 대기업인데 이런 회사조차 쿠팡의 요구를 거의 100% 이행을 했다 하면 작은 회사는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플랫폼 기업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텐데 쿠팡이 또 그대로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격도 시작이 된 모양이네요. 네, 이 쿠팡 입장에서는 이게 소위 갑질이라는 걸 하려면 쿠팡이 LG생건에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LG생활건강이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2017년, 2018년 정도인데 이 당시에 쿠팡은 지마켓 그리고 11번가에 뒤어서 유통업 3위였다. 그런데 어떻게 업계 1위의 대기업인 LG생활건강에 우월적인 지위가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오히려 쿠팡 쪽에서는 LG생건이 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좀 쿠팡을 견제하려고 다른 유통업체는 더 싸게 공급하고 쿠팡에 더 비싸게 공급해서 공급 가격 낮춰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정위와 쿠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쿠팡은 행정소송을 해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과징금 처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건에도 굉장히 큰 전례가 될 거라서 요거 유심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형 로펌들이 원고와 피고를 순서대로 수임 대리하는 이 부도덕한 행위들도 있었거든요. 요번에는 그런 대형 로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나라곤님, 카카오의 횡포도 만만치 않다. 카카오의 횡포도 얘기해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의 카카오 전문 방송입니다. 일주일에 거의 내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김처복만이 님도 같은 생각이신데 카카오 계열사 118개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항상 시시각각 지켜보고 있거든요. 항상 방송 같이 해주시면 내용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하나 사오님, 놀이터에서 처음 본 친구들과 재밌게 놀던 딸아이가 달려와서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아빠, 지금부터 난 6살 아니고 7살인 거야. 알았지? 아유, 녀석 어떡하죠? 우리 딸 행동 분식회계랑 비슷한가요? 아니죠. 생존 전략입니다. 융통성 있는 어린이 몹시 칭찬합니다. 자, 우리는 융통성이 있는 테이퍼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까요? 결국 끝이 보이는 건지 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 콸콸 틀어대던 달러화 수도꼭지를 조만간 좀 잠그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물이 펑펑 나오면은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은 세수하고 양치만 하게 되잖아요. 단수까지는 아닌데 유동성 장세가 끝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자세한 내용과 전망 박광남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 팀장님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준이 7월에 이제 의사록을 공개를 했어요. 테이퍼링을 통해서 올해 안에 그 유동성 자산 매입을 하는 규모를 좀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군요. 예, 맞습니다. 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테이퍼링 시행이 연내에 거의 공식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논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연준 위원들 사이에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진전이 있었다고 다들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연내에 자산 매입 속도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 모스트란 단어를 써가면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의사록을 통해서 밝혔고요. 저희가 알다시피 연준은 이중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 중에서 물가 지표에 한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 관련해서는 여전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연준 위원도 여럿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가 염두할 필요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기는 했지만 언제 시작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9월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뭔가 신호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내 테이퍼링이 공식화됐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테이퍼링이 시작하지만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테이퍼링의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서 시장과 충분히 교감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뭐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결국은 그 시점이 언제가 언젠데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부터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빠른 사람들은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발표를 하고 10월 달부터 시작할 거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주요 IB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로 이제 10월 FOMC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연말 11월이나 11월에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가 많다는 건 실제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같은 이유는 이제 고용하고 고용 지표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테이퍼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닐 카시카리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방 총재도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테이퍼링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변수가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러스라는 변수를 좀 제외하고 보면 고용 지표의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퍼링이 빨라질 건지 아니면 늦어질 건지를 예상할 때 고용 결과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8월 고용 지표는 조금 변수가 좀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지난 7월 고용지표가 사실은 좀 호조를 보였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지표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영향이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반면에 네네. 예, 말씀하시죠? 반면에 정책 일몰 이슈도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 미국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9월 6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구직 수요가 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델타 변이의 효과가 큰지 아니면 이 구직 수요가 증가가 큰지에 따라서 8월 고용 지표가 향방이 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 지표를 아마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테이퍼링에 관련돼서도 좀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실업수당을 그만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구직 시장으로 다 나올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경제활동이 좀 제약을 받을 거냐, 요거 지켜봐야 되고, 이게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테이퍼링이 연내에 될 거다, 수도꼭지 살살 잠글 거다 모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살살 살아나고 있고 신흥국도 괜찮아지고 있다더라, 이것도 모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증시가 이렇게 화들짝 놀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제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유는 컨센서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컨센서스가 연내에 시행하기 위한 조건은 제시하되 시행은 내년 초일 거야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바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이번 7월 의사록을 통해서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확인했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 전망을 통해서 실제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없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좀 더 중요한 점은 7월 FOMC 이 의사록은 지금 발표됐잖아요. 사실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제 회의는 7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7월 고용 지표는 이게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럼 사실 제가 앞선에서 고용에 뭔가 이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고용 지표가 잘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번 의사록에는 이 7월 고용 지표의 호조가 반영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고요. 거기다가 최근 8월 들어서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를 비롯해서 소매 판매 등 부진한 경제 지표가 영향이 나오면서 경제 둔화 우려까지 겹쳐졌다는 측면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주요 경제 지표의 세부 항목에서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 7월에 발표된 미국의 CPI가 시장 전망치를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하회하면서 이제 물가도 킥아웃 하는구나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반면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좀 다시 서프라이즈하게 크게 나오면서 이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결국에는 CPI에 전환되는 거 아니야? 전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CPI가 소비자 물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강하게 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우리는 다음 주가 궁금합니다. 다음 주 미리 보기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 테이퍼링이 과연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 원화 약세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뭔가 반전의 묘를 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정책 당국이 구두 개입을 통해서 사실 원화를 하루 정도 강세 전환을 시키기도 했는데 바로 테이퍼링 이슈에 다음날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었죠.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세를 제외하고는 당분간은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하다는 점도 사실 좀 부담인데요. 그래서 저는 과거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 테이퍼링의 영향권에 있을 수 있을까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2013년 6월 첫 테이퍼링 당시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6월 한 달 동안 약 12%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상해 종합은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크게 변동성이 늘어났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소위 이때가 그래서 텐트럼이라고 부를 만한 급락세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시 발작 상황이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테이퍼링 이슈도 시장에서 사실 좀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수 후뚜껑 보고 놀랄 수도 있었다는 환경이라는 좀 변명 아닌 변명도 해보고요. 당시에 원달러 환율도 6월 초에 1116원에서 한 1160원까지 대략 한 50원 정도 급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네, 수급 환경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기준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5조 원가량 순매도하며 증시의 하락을 좀 주도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유동성 환경이 좀 낮았던 걸 고려했을 때 이 5조라는 금액이 지금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는 2달 만에 이 저점을 깨고 다시 고점으로 회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이 테이퍼링 이슈는 과거보다는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긴 하는데 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사실 과거 처음에 테이퍼링이 긴축으로 오인했던 영향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네. 빠른 이제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예, 다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 정책으로 만들어낸 통화 정책의 유동성을 조금 이제 제어하면서 이제 갔던 상황. 그리고 그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재정 정책이 동반되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고 더불어서 재정 정책까지 쓰면서 물가 인플레이션 고민이 우려가 있죠.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좋아질까요, 팀장님? 우리.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조금 네. 약세 환경으로 전환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져야 최대한- 된다. 예, 네. 맞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잭슨홀 미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조금 해준다면 그래도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군요. 지금까지 박광남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어제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두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좀 완화하겠다. 종전 기준이었던 9억 원이 11억 원으로 올라갔고요. 다른 하나는 10월부터 복비가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뭐 강력히 반대하겠는데 국토부가 일단 이런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반기에 집값이 오른다는 건가 떨어진다는 건가 그거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성범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여야가 국회에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시장에 주는 신호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는 거잖아요. 네. 요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일단 영향 말씀드리기 앞서 좀 팩트 먼저 체크하면 그 방금 전에도 이제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제 반토막이 네. 나는 거죠. 이제 18만에서 9만으로 줄어들고 이제 정부의 세수도 30% 이상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일단 결과는 나오는 거고요. 사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된 게 2005년이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 한 3차례 정도 상향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4억 5천이었다가 이제 6억 원으로 2008년도에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9억 원은 2009년도에 개정이 돼서 9억 원으로 상향이 됐다가 이제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11억 원으로 조정이 된 건데 그럼 이게 뭐 적정하냐, 뭐 어느 정도 많은 거냐를 따져 보려면 이제 2009년 9억 기준하고 현재 기준으로 이제 과세 표준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기준으로 하면 2009년에 4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지금 9억 4천, 거의 이제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과세 표준의 경우에는 9억에서 11억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 남짓 상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나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번 정부의 과세 스탠스가 사실
보유세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유세율을 직접 올리진 않았지만 이제 공시가격을 올려서 간접적으로 이제 과세 표준을 상승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고 있었는데 그 스탠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상반되는 네. 측면의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새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모두 다 좀 환영할 만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뭐 반기겠죠. 세금 네네.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들 혹은 실수요자들은 투자보다 그 집 사서 내가 들어가서 살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집이 필요하다. 오늘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상투 잡는 거니까 좀 돋다 사야 되는 겁니까? 일단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자체가 어차피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고 실제 저희 한국 통계를 보면 거의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20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지금 매수하시면 20년 뒤에 가격이 어떨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일시적인 뭐 경기나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뭐 춤을 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다라고 뭐 장담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과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상승폭 자체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부터 이제 좀 본격화되었을 뿐이지 부동산 가격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근데 부동산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땅값, 집가를 보더라도 아니면 물가를 보더라도 심지어 가장 변동성이 크다는 주가를 보더라도 일시적인 어떤 상승과 하락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어떤 추이를 보면 분명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가격의 뭐 하방 경직성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어차피 네. 내가 내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적정하게 빠른 시기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투자 목적이라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입지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가격 상승폭이 있는 그런 지역이나 뭐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금리 인상도 예정이 되어 네. 있고 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들이 작용을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어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좀 신중하셔야 되겠지만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마련을 하시는 게 어떤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네, 여지가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정부 기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간판을 바꿔던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하는 대상 표본을 늘렸더니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한 달 사이에 서울 도봉구는 무려 50% 가까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일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렇게 급등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표본이 그동안 너무 작았기 때문에 표집 대상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건지 이게 궁금하기도 해요. 네네. 저도 그 부동산원 통계를 봤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부동산 통계를 계속 수집을 하기 때문에 보면 이제 6월 달 기준으로 이제 통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판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이게 약간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감정원 부동산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를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표본을 확대했다. 네. 네, 표본을 확대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일단 표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대통령 선거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 보더라도 어떤 표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정 방식이 바뀐 건 이제 지역별 가중치 얘기인데요. 이 지역별 가중치를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양을 기준으로 이제 가중치를 부여를 했었던 네. 건데 그 가중치를 이번에 배제를 했다, 뺐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가중치를 제외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서울시 안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중구고요. 서울시 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성북구인데 네. 중구의 결과와 성북구의 결과를 단순하게 2분의 1로 평균을 하는 것과 중구의 인구와 성북구 인구를 감안해서 가중 평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의 인구 4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 가중치를 배제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기존에 이제 6월에 이제 통계가 개편이 됐는데 네. 6월 이전에 어떤 그래프와 7월의 그래프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곡선이 튀더라고요. 네, 곡선이 너무 바뀌어서 네. 이걸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그쵸. 시장에 오히려 좀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상으로는 좀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 통계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뭐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예. 이게 그동안 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장에서 민간이 조사하는 통계하고 차이가 좀 크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이번 결과가 나오면서 민간 수준 혹은 그걸 웃도는 수준까지 상승폭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현실화가 됐다고 해야 할지 종전의 통계가 좀 부정확했다고 봐야 할지 이런 것들 고민이 되는데 가중평균이라는 게 사실 물가 통계 낼 때도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가 싸지만 자주 쓰는 거, 그 비중은 크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지출을 빈번하게 하지 않는 걸 좀 물가에서도 품목별로 가중치를 두는데 이 지역별로 가중평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좀 오를 것 같다. 이쪽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동호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경매 시장 낙찰가율을 보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좀 보인다고요? 네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제 경매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면 좀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매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기본 인식이 있었는데 두 가지 다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낙찰가율을 보면 제가 수도권 통계만 좀 챙겨왔는데요. 네.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 그러면? 그러니까 낙찰가라는 게 경매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법원에서 내놓는 가격, 이제 그거를 이제 경매 네. 감정평가액, 뭐 다른 말로 법사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이제 10억으로 이제 했다면 보통은 이 10억을 시세라고 보고 이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억보다 조금 싸게 낙찰을 낮게 받아서 부르시겠죠. 뭐 8억의 낙찰을 받든 7억의 낙찰을 받든 이런 걸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건데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물건들의 통계를 내보니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매 법사가보다 더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고 있다.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10억이라는 물건을 두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경쟁이 치열했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높은 호가를 불렀고 결국은 경매 법사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쓰신 분들이 낙찰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매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단순히 통계만 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경매 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매 시장으로 몰리는 건
이렇게라도 구입을 하는 게 시중의 상승폭보다는 이익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시장에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 매물을 찾느니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경쟁해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심리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대체 언제까지 오릅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때요? 뭐 일단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에 상승 압력이라는 게 있고 이제 하방 압력이라는 네. 게 있는데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상존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을 다른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심지어 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도 돈이 몰리는 거니까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수도권에는 100집 중에 45집이 무주택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택에 대한 수요 상승 압력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방 압력이라는 건 단순하게 두 가지입니다. 수요를 줄이든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든지 안 사고 싶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막 쏟아 부어서 그렇죠. 아무거나 골라 잡을 수 있게 하든지.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수요 감소의 두 가지 또 축이 대출을 축소하든지 대출에 대한 기회비용을 늘리든지. 네. 근데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는 이미 다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 카드인데 금리 인상 카드는 이제 올해 하반기 뭐 8월 10월 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난제입니다. 이제 정부도 좀 스탠스를 바꿔서 기존의 어떤 수요 억제책에서 이제 공급 확대책으로 바꾸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이 아무리 빨라도 초고속으로 진행이 돼도 아파트 짓는데 거의 3년 이상 걸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정부가 계획만 발표했지 실제로 착공된 곳은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내일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지을 수는 없고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도 이제 명확하게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 시그널이 이제 좀 급하게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는 또 저 시그널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약간 불신에 대한 어떤 신호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정리하면 이제 상승 압력은 상존하는데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되지는 않은 네.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좀 상승할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가율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가율은 이제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과거의 어떤 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을 비교해 보면 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의 갭이 적은 경우는 그 아파트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세가율 대비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갭이 커지면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 아파트가 물가 상승률 정도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전세가율은 70에서 80% 정도 네.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10년간의 전세가율을 보면 2018년에 거의 80% 가까이 전세가율이 치솟았다가 네. 지금 현재는 다시 65% 정도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 요건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전세가율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스페이스 갭은 존재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은 상승 쪽으로 그래도 무게추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네.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으로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미 빌라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결국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입지나 인프라와 무관하게 그냥 올라가는 이 힘이 더 큰 건지 아니면 GTX 들어옵니다. 백화점, 뭐 학교, 지하철역 들어옵니다. 이런 인프라의 힘이 더 센 건지. 네네. 그러니까 전자라면은 사이클이 꺼지면은 약간 휘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인프라가 밀어 올린다 하면 여기는 뭐 인프라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셉니까? 통상적으로. 인프라가 더 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LH에서 이제 주거에 대한 인식 조사를 네. 했던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주택을 구매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시는 게 교통과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상암동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상암동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암동에서 가까운 입지, 네.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그쪽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근처에 어떤 인프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요인들은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지만 경기 사이클은 굉장히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일시적인 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인프라가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하면서 인프라를 빵빵하게 갖춰주겠다. 정부는 이런 신호를 좀 더 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성범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OTT 시장, 넷플릭스 같이 집에서 월 요금 결제하고 콘텐츠 보는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콘텐츠 공룡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의 역습은 가능할까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가끔 외신에서 어코딩 투 김영대 해서 한국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디즈니가 11월에 한국에 상륙한다. OTT 시장에서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 뉴스예요? 네, 일단 오래 기다렸잖아요. 디즈니가 최초에 뭐 20몇 개국에 공개가 되고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안 됐었죠. 근데 마침내 들어온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근데 디즈니라는 회사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물론 디즈니 플러스나 OTT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디즈니는 무엇보다도 컨텐츠 그 자체죠. 만화 왕국이죠. 네, 그러니까 네. 영화 회사나 뭐 애니메이션 회사라고 인식하기 전에 디즈니라는 것이 가지는 그 컨텐츠의 아주 유니크한 그 독창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미키마우스 푸,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이 독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국내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디즈니 관련 컨텐츠를 쫙 뺐죠. 이미 그런 그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넷플릭스 등등 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즈니가 자신들의 컨텐츠를 모두 빼버리는. 아, 다른데 안 주고 우리는 우리 채널에서만 보여줄 거야. 그렇습니다. 독점 공개식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거 보려면 우리 채널 무조건 구독해 이런 얘기인데, 디즈니 플러스에 그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라는 거는 뭐 주관적인 요소가 되겠지만은 컨텐츠 라인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OTT 서비스를 컨텐츠의 단순한 양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시간은 되게 한정돼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채널 뭐 있나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특정한 어디언스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만한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해요. 가령 예컨대. 마블. 마블 팬이라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이용된 서비스되는 마블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르시겠지만 스타워즈도 디즈니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각종 픽사, 예. 그다음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혹시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을 애니메이션으로 기억하십니까? 영화로 기억하십니까? 아, 저요? 아, 저는 둘 다 봤죠. 둘 다 봤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더 기억하실 것 같아요. X세대니까. 아니, 옛날엔 그랬었는데 그분 있잖아요. 그 해리포터에 나왔던 분이 주인공 하지 않으시...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녀와 야수에서. 헤르미온느.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추억의 명화들이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많아요. 가령 잘 아실 거예요.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 전래동화에서 들었어요. 네. 그분이 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그 주인공 하셨던. 그래서 자꾸 모른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네. 하이스쿨 뮤지컬 뭐 아무튼 이런 네. 독창적인 그 디즈니만의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하자면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디즈니 플러스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일단은 하나 확보하고 가야 되는 채널이에요.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에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기존에 절대적으로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현재는 아직까지 부동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뭐 오리지널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워낙에 그 라인업들이 굉장히 충실해요. 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이미 가늠한 상태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지금 가입자가 늘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볼만한 거 다 봤거든요. 네, 그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 스페시픽하게 특정한 어디언스를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토이스토리 같은 것들도 다 디즈니 플러스에 가야 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토종 OTT라는 말도 씁니다만 국내 통신사들 연합체가 있잖아요. 한국 OTT들은 여기 경쟁을 하면 좀 해볼 만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가령 뭐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화가 많이 들어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뭐 킹덤을 보기에 넷플릭스를 보듯이 그쵸. 컨텐츠가 먼저, 그러니까 IP가 먼저가 되는 이 구조를 갖게 되는 형국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강력한 어떤 경쟁 체제에서는. 그래서 뭐 티빙도 CJ ENM에 하고 있지만은 3년간 뭐 4천억 원을 투자한다. 왓챠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뭐 360억 규모의 어떤 시리즈 D 뭐 이런 걸 출범을 하면서 뭐 한화 이글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만 가능한 그리고 이들이 또 한국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어떤 정서에 맞는 뭐 꼭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므로써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지금으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자가 많아지면 소비자 후생은 통상적으로는 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콘텐츠 업체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납품업체가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디즈니처럼 결국은 플랫폼을 키워야 되는 건가? 대표적인 회사가 킹덤 제작으로 유명한 제작사 A스토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번에 그 아신전 나와서 그것도 관심이 컸는데 이제는 이런 회사들하고 플랫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뭐 탈출구, 어떤 대안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 플랫 계약이라 그래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제작 원가를 회수를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리쿱이라 그러죠. 제작 원가를 회수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보장을 해줬고요. 시즌제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나 감독 입장에서 이게 온에어가 되는 거야? 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 국면과 맞물려서 극장 개봉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게 네. 중요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은 이 제작사가 하청 공장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 계약의 문제점은 뭐냐면 작품을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리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가져가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뭐 판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령 뭐 아신전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일단 처음에 판 금액 이상의 것을 회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할 때와 안 필요할 때 이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요것도 플랫폼이 늘어나면 일단 다양한 계약 방식이 존재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 다음에 우리 이 얘기 한 번 더 하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게요. 한지영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증시 상황 어떤가요? 네, 아침에 잠깐 하락세로 전환을 했지만 지금 다시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0.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도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그 유독 급등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 압박이 좀 거세지면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후 시장에 뭐 특별한 변수는 없겠죠, 오늘은? 예,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분위기고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세들도 기관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그 상승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 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우리 이제 10월에 다시 만난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10월에 찬바람 불면 다시 만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7118님, 박연민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음 주 개편이라고 하는데 경제발전소는 계속하는 거죠? 일부러 이 시간에 방송됐는데 압력 계속합니다. 아직
애가 어립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기에는 신장 개업한 지 너무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꽤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윤세원 님도 똑같은 질문 주셨네요. 경제발전소가 다음 주 개편으로 새 단장 하나요? 새 단장은 하는데 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매일 똑똑해지는 경제 프로 좋아요. 항암 8일차입니다. 기분 좋게 청취해요. 9450님 힘내십시오. 이거 굉장히 열나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좋은 날 오겠죠? 저희 다음 주에 올게요. 발전.